자, 다음은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모든 공약이 그대로 국가 정책이 되면 부작용이 난다. 여러 가지 해석을 좀 주는데요,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 페이지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 그러니까 그 선택지 중에는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선자 의사 우선 전제를 했지만 이 정도면은 약간 다른 생각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이 발언 이후에 약간의 어떤 언론들에서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일자 반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살짝 뒤로 물러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단 얘기 나왔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여가부 폐지 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정한 거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해요. 여러 정책 방향 보고 난 뒤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는 선택보다는 여러 정책 방향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자, 그럼요. 이 대목과 관련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향에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그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들리진 않아요. 50%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공약을 원래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라고 들리기도 하고요. 뭐 과거에 50%밖에 안 됐다고 얘기까지 했고요. 아니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다. 이걸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해석해 주세요. 두 분이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린 상태에서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분의 생각을 합치하는 과정이 아직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선거 공약이 국정 과제 그리고 예. 우선순위까지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지금 상황인데 인수위에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하죠, 늘. 네. 예.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대선 후보로서의 안철수의 모습이 좀 보이긴 했어요. 아직도 후보 같은 모습이 있었다. 그랬는데 오. 원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말씀하신 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선거 공약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국가 정책화됐다. 예.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예. 이것을 잘 걸러서 국가 정책화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예를 들어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선거 공약에 대해서 예. 본인이 생각이 좀 다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본인이 다르다는 것은 예. 선택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당선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일요일 날 굳이 발표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획조정분과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예.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으니 이 두 분 간의 이 생각이 합쳐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큰 문제가 없다.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근데 이 해석합니다. 공약이요, 대선 공약이 정치권에서 쉽게 말해서 빌공짜 공약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언론이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도대체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언론은. 근데 어제 안철수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대선 때 하는 공약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뭘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근데- 유희석 전 대변인께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예. 이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세부적으로 실행 과정, 앞으로의 생각을 보자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러이러한 면이 더 고려돼야 된다. 그 점을 본인은 좀 세게 얘기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늘 과거 인수 때 뭐 많이 버리기도 하고요. 뭐 바꾸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이거 다 하면 부작용 난다. 일단 이걸로 좀 이 기사로 다뤄지고 있어요. 염태영 전 최고위원님. 예. 여기 기사도 있지만 병사 월급 200만 원, 여가부 폐지 이거 대선 경쟁 과정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당시 토론 등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굉장히 매섭게 비판했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약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자칫 향후의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이 공약을 빼고 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후보와 약간의 이견? 이게 좀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분명히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예. 비난한 바 강하게 있죠. 비판했어요. 예. 몇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그 바로 출범하긴 했지만 인수위격으로 한 2달간 국정기획자문회의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다 걸렀다는 것을 우선 좀 걸렀다. 말씀드리고요. 윤석 전 예. 대변인이 걸렀다고 합니다. 아까 그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예.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여가부 폐지 문제가 선거 때 여성가족부 예. 폐지 뭐 이렇게 단순한 7자 글자로 그저 메시지로 선거용 언어로 이렇게 전파된 거거든요. 단순성, 선명성을 추구할 때는 뭐 귀에 확 들어오긴 하겠지만 예. 모든 것은 그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대안 이런 것을 함께 나오는 가운데 제기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없이 툭 던져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안철수 예. 그 국민의당 후보였던 분과 지금 이제 당선자와 이 괴리가 생기고 이것들이 이제 조율돼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인수위 때 뭐 예. 많이 걸러지겠지만 그 사이에도 또 우리 조은희 서초구 당선자들은 폐지 반대, 부총리급 적상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 원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이를테면 그 임기 5년 내에 200만 원을 달성해 가고 이를테면 또 더 나가서 월급의 50%라도 적립해서 제대할 때 준다 하거나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맞춰가는 것이 인수위에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예. 나오는 여러 가지 승진기회, 육아휴직 또 그 경력 단절 후에 재취업 또 우리나라가 극한의 그 저출산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여성가족부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런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준혁 전 국장님 발언기회 요청하셨는데 뭐 한 1분 드릴게요. 네, 그 왜냐하면 그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그런 미국 언론들이 그 흔히 보도되는 게 있는데 예. 강을 건너선 배를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근데 잘못 얘기 들으면 야 그러면 그 전에 선거 때는 공약 내건 다음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거 다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의미는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열기 속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는 의지의 표현을 해요. 예. 그게 공약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안철수 지금 대표가 얘기를 지금 그 아직까지는 대표시죠. 예.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런 공약들이 인수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각 정부 부처가 해왔던 예. 그런 일들과 이게 혹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조정을 하는 과정이 인수위 과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관철시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위 과정이 거의 한 2달 가까이 있기 예.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선거 과정에서 좀 과도했던 부분들,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계산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조율되고 조정되면서 그래서 인수위가 끝나면
그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더 그 가다듬어진 채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인수위 통상 뭐 한 달 정도 이 정도 운영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수위 끝나면 뭔가 백서처럼 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계획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기죠. 그래서 좀 뭔가 가다듬어지는 과정인데 어제 뭐 다 하면 부작용이다 이 발언이 언론에 이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행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뭐 발언 하나 소개했는데 이 발언도 어제 주목을 받았죠. 뭐 인수위는 점령군 아니다. 그러니까 뭐 겸손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와 함께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근데 뭐 당 회의를 했는데 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해도 대표는 안 맡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요.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가 합당된 정당의 당대표를 맡는 건가 아니면 내각에 참여하는 건가 이거였어요. 그럼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내각 참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리입니다. 이런 기사가 돼요, 지금 이게요. 자, 그럼요.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총리 관련 질문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원장님께서 이제 큰 소문으로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로서도 전국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의 발언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그동안 전례를 보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최근에 야권 후보 단일화 사항만 얘기해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안 한다고요. 완주를 그렇게 외치셨는데 결국은 완주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요. 김영준 의원님. 네. 자, 당대표는 안 한다, 합당해도. 일단 그러면 이거를 제외를 한다면 남는 건 내각 참여 정도거든요. 총리 자리.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선택지겠죠. 실제적으로 본인도 어쨌든 행정 경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1순위는 총리일 겁니다. 근데 총리를 하게 되면은 여소야대인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굉장히 있죠. 치열한 인사청문회를 예. 통과해야 되고 그냥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또 자기네 수많은 재산을 신탁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 총리. 두 번째는 예. 총리급 수준의 4차 산업특별위원장. 위원장. 대우는 총리급으로 해주되 자신은 총리급 인사청문회와 예. 그와 같은 어떤 공직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터널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뭐 국정자문위원장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본인의 선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전반기는 어쨌든 행정 사이드에서의 경험을 하고 후반기에 당에 가서 예. 그동안에 합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의 리더십을 만들어서 자기 대선에 한 번 더 트라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아마 머릿속은 그런 정도의 가닥을 갖고 있지 않겠냐. 마음은 총리가 되고 싶으나 쉽지 실제로 않다. 그 총리 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주식 문제도 있고. 주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 이런 계산에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혁 전 국장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전망하세요? 전 어디 자리에 있겠습니까? 총리로 갈 것이다. 총리로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눈 팔 시간이 없다고 그랬지 내가 총리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또 않았잖아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게? 그 무슨 그 자기 당에 가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을 경우에 내가 공동당 당대표는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뭐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 안철수 대표로서는 총리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나는 CEO도 해봤고 벤처 사업도 해봤고 의료
또 의사였기도 했고 다양한 국정에 대한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뭐 스스로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총리를 맡게 됨으로써 본인이 이제 그 국정 전반을 예. 한번 다뤄보고 나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부담이 있긴 예. 하지만 문제는 이제 180석, 172석이지만 현재는요. 그 민주당이 예.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요. 우리가 DJP 민주당이. 때 예. 그 JP 그 김종필 총리를 임명했을 때 6개월이나 인준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서리 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리로서 그 장관들을 임명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그 반대한 당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안철수 대표가 이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뭐 해주고 싶지 않겠죠. 대선 전에는 극찬을 좀 했었는데 손을 잡자고. 그러지만 어떻게든 상처를 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자 중에 하나니까, 사기 주자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새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의 그 국정 운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들이 고민이 깊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공약 중에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건 넣자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회동 날짜가 잡혔죠. 지금 뭐 16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자리일 겁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만감 교차할 문윤 내일 회동입니다. 내일입니다. 일단 뭐 차담회 정도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통합을 명목으로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정치권 전망은 이렇죠?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때 이후 21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사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당선인으로. 그리고 청와대는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근데 그 의제 중에 MB 사면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재용, 김경수 사면도 논의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뭔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차담회 형식의 회동에서 아마 사면 얘기가 나올 거다. 거기서 뭔가 의견 교환이 있을 거다. 이게 일단 전망인데요. 그와 함께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5년 고생했으니 챙겨주자. 이게 누가 누굴 챙기는 겁니까? 문정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라. 이게 공공기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얘기입니다. 낙하산. 낙하산 인사라는 건 통상 정치권 인사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데 공기업에 가서 자리를 차지한다.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뭐 가스안전공사 감사로. 여기도 또 민정수석실이 등장하네요. 센 자리. 그리고 여당 제주도당 인사가 강원랜드행 직무 전문성 없는데 임원으로 금융 쪽에도 친정부 인사가
60명이 넘는다. 그리고 최근에 임기 말에 많이들 이렇게 내려갔다.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늘 정권 교체기는 이 얘기가 나오죠. 공기업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에 이게 파열음 최소화하는 게 과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 기사입니다. 정권 말기 공기업, 여긴 낙가사 아니라 알박기 인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박기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으니까 이게 한번 잘 차지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우리와 협의해달라. 그리고 앞서 일명 기사 때는 매경 기사는 이거 멈춰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요거 먼저 윤희석 전 대변인. 진짜 내일 나올까요? 이 얘기가? 굉장히 말씀하실 불편할 것 텐데 그러면 자리가. 뭐 말씀하실 수 있는 얘기죠. 현대 정치의 작동 원리가 소위 말하는 역관제 아니겠습니까? 엽관. 예. 이거 뭐 한 선거- 19세기 때 많이 나온 말 아닙니까 이거? 그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거에 공헌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새롭게 관직을 좀 나눠준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죠. 뭐 새 정부 들어오면 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어떤 자리에 임명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하나 그래도 그것을 좀 무마할 수 있는 논리의 하나는 예.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 이거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권에서 세신 분이 가서 조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임기 말에 이제 뭐 2달도 안 남은 정부에서 또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뭘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임기 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임기 말에 이런 인사라는 거는 그런 설명할 여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계속 임기 동안 버티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꼭 여야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꼭 어떤 특정 정파에만 유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더 이상 안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최근에 임명된 어떤 분들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굉장히 그 철두철미하게 따르셨던 분도 있고 정책 의식이 굉장히 세신 분들 많으니까 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스스로 고치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본인의 의지겠지만 그게 바람직하죠. 자 염태영 예. 최고위원님 이게 사실은 매번 정권 교체기에 비슷한 기사들이 늘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 말에 좀 많은 숫자가 임명이 됐다. 그러면서 당선인 쪽에서 약간 이의 제기를 했다 이런 건데 내일 회동에서 논의 대상으로 올라갈까요 이게? 예, 저는 이제 공기업 예. 인사 예. 정권 교체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그 보셨으니까요. 전에 제가 예. 2006년, 7년, 8년 이때 이제 공공기관에 감사로 있었는데 예. 그때 3년의 임기 중에 1년 반 지난 시점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더니 바로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조자룡 헝칼 다루듯이 막 잘라냈죠. 저는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부 운영을 정권을 잡은 분들이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제가 도리이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예. 그래서 저는 뭐 사표 쓰는 것에 큰 거부감 없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은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리스트 이른바 리스트죠 그게. 그걸로 인해서 또 예. 구속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임기 말에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알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 이제는 쉽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그만두게 하기도 어렵게 됐기 때문에 예.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시스템은 전문성과 또 그에 합당한 분들이 선임되고 그것은 임기를 보장해 주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안정되게끔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예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임명이 됐고요. 정권은 바뀝니다. 그러면 또 올 초에 임명되신 분은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신지는. 그러니까 이게 또 뭐가 얘기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정권마다 그랬어요, 늘 지금.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상황을 좀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